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자격증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정훈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공부를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전반적인 데이터 마이닝의 개요들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분석 방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데이터 마이닝이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개요는, 대용량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파악하거나 예측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가 통계에서 데이터 분석을 공부했던 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인데, 사실상 이제 의미가 많이 확장돼서, 통계에서 말하는 데이터 분석의 의미나 데이터의 마이닝의 의미나 거의 같은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연구하는 그 학자의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 마이닝 연구하시는 분들은 차이점을 좀 구별을 지으려고 하고, 이제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방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도 한번 구별을 좀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차이점을 준비해 봤는데,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가설이나 감정에 따른 분석이나 검증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고 검정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 마이닝은 다양한 수리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통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넓은 범주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의미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통계 분석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통계 분석도 쓰고, 뭐 하강법과 같은 이제 수리 알고리즘 같은 것도 써서, 그리고 또 뭐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통칭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그러니까 통계 분석 쪽에서도 어차피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크게 차이를 둘 건 아니지만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결국 차지하는 게 통계 분석 쪽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 건데, 일단 처음은 정보를 찾는 방법론에 따른 종류라고 해서, 일단 인공지능, 의사결정 나무, K평균 군집화, 연관 분석, 회귀 분석, 로직 분석, 최근적 이웃 분석 방법 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그 다음에 분석 대상, 활용 목적, 표현 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시각화 분석, 분류, 군집화, 포캐스팅 같은 방법들이 있다. 네, 이런 종류들은 사실 이렇게만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구체적으로 이걸 공부를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공부를 실제로 해볼 거니까 뒤에서 이제 분석 방법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 러프하게 이 종류들은 이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이 도대체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 그냥 러프하게 좀 아는 게 좋겠죠. 물론 너무 광범위하게 다 쓰이고 있는 요즘 시점이다 보니까 이 사용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 쓸 수는 없고, 대표적인 몇 개 예제들을 들면 그 예제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개 예제를 들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병원에서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당 환자의 발생 가능한 높은 병을 예측을 한다. 그러니까 환자가 매번 병원 길로 진료를 받았던 그 내역들이 있겠죠. 그 내역들을 데이터로 쌓아놔요.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이러한 수치들을 가지고 어떤 병이 걸릴지 예측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상황. 이런 것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응급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해서 나중에 왔을 때 혹은 응급실에 왔을 때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결정을 미리 해놓게 되면 그걸 이제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좋은 사용 분야로서 이 데이터 마이닝 고려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고객의 우량 물량을 예측해 대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 이제 뭐 CRM 같은 것들이죠. 고객 데이터 가지고 결론을 내놓는 거. 이런 거 데이터 마이닝. 그다음에 세관 검사에서 입국자의 입력과 데이터를 이용해 관세 물품 반입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용 분야로 얘기하고 할 수 있다는 건데, 꼭 이런 것만 아니어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데이터 마이닝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마트 앱을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사놨던 그 데이터들을 다 쌓아놨다가 이 사용자가 뭘 또 구매하러 왔을지 예측해서 그거를 너네가 선호하는 물품으로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뭐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용 분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이게 꼭 이런 얘기들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의 최근 환경을 한번 볼까요?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어떻게 됐냐, 이걸 보는 건데, 데이터 마이닝 도구가 다양하고 체계화되고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체계화되어서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나 아니면 컴퓨팅 파워들,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을 쓰는 환경들이 훨씬 좋아지고 체계화되고 많이 발전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환경에 다 적합하게 활용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예측을 하는 게 실제 결과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이 데이터 마이닝이 아직은 고도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데이터 마이닝을 메인 결론으로 놓고 음, 선택을 하게끔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사결정론자는 따로 있고 의사결정론자가 이미 예측했던 그 상황이랑 간접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상황이랑 좀 비교를 해서 정보를 좀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상황들로 데이터 마이닝을 쓰고 있기는 하죠. 왜냐면 아직은 좀 에러가 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결과를 도출할 때 사용하기는 좀 위험하긴 하겠지만 간접적으로는 모든 환경에 모든 제품에 모든 상황에 모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리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분석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는 사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채용되는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진짜 채용되는 데이터 분석가는 개발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딩하는 환경, 그러니까 막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너무 쉽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이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령어만 치면 알아서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상황이 왔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우리나라 환경상 간단하게 이런 데이터 분석을 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개발자를 뽑는 상황들이 일어나요. 개발자들한테 데이터 분석도 한 번씩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협소한 생각인 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쉬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깊은 이해가 없이 분석을 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사실 이제 고도화 작업을 할 때, 좀 더 어려운 일을 할 때, 뭐 R&D 센터에서 어떤 연구를 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면, 사실 개발자들의 역량만으로는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분석이 사실 좋게 흘러가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코딩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개발이 발달되고 엄청 쉬운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명령어만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구현이 돼버렸고, 그래서 분석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맞다. 하지만
요 부분에서 갈리는 거는 결국 고도화 작업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결국 이런 깊은 이해가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시장 자체도 보면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막 시작됐을 때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을 막 그냥 채용하는 상황들을 그냥 정말 개발자에 거의 국한지어서 막 채용을 시켰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을 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다고 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소스들이 너무 많이 이제 뿌려지다 보니까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인제 필요한 거는 이제 기업 내에서는 이제 선행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R&D 센터 같은 데서 구체적으로 고도화 작업을 한다거나 막 선행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뽑는 이런 시장의 데이터 분석가들은 고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고 이 알고리즘을 변형해 볼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 물론 근거 이시 변형을 하는 거죠. 막 그냥 대충 박아보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인력들을 뽑는 시장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환경은 사실 그렇게까지 업데이트를 해놓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는 분석 결과에 대한 품질은 분석가에 대한 경험과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분석 과제의 복잡성이나 중요도가 높으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엄청 쉬운 문제야. 어떤 사람 그 데이터 분석을 했던 뭐 주니어급이든 아니면 뭐 잘한 사람이든 별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사실 이제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복잡도가 큰 거 혹은 중요도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나한테 시키면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분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지어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중요한 정보를 꺼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건 이제 이런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그 환경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좀 더 명확하게 꺼낼 수 있고, 변형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국내에서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되는 시기는 90년대 중반쯤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서적들을 보면 데이터 마이닝 책들이 이제 많이 80년대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90년대 중반에는 막 적용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 2000년대에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데이터 마이닝이 CRM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00년대부터는 이 데이터 마이닝이 이제 비즈니스 관점이 많이 접목되고 있었고, 이 CRM이 이제 고객 정보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 사항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CRM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중화를 위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통계학 전문가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통계학자들이랑 대기업에서 조인을 해서 우리의 주요한 데이터들을 연구를 해달라라고 하면 이 통계 전문가들이 이제 데이터 연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업에서는 좋은 데이터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통계학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이제 수학적인 접근에 대한,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알고리즘 이해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잘 모르시면 모를 수 있는데, 수학에 대한 범주가 너무 넓어서, 잘 모르고 대충 이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지금, 막 데이터 분석한다는 분들 보시면, 이 파이썬이나 그냥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대충 할 줄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혹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판단 미스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수학이 막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으로
이 데이터 마이닝에 나오는 수학들을 모두 다 케어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공학 수학에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수학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명확하게 얘를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고도화 작업도 할 수 있고, 의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잘 모르면서 안다라고 판단 미스하고 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실제로는 지금 데이터 분석가들이 좀 착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다 안다, 어, 나는 고도화 작업도 해봤다,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쉬운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옛날에는 이제 통계학 전문가들, 통계학자들, 그러니까 막 통계학 박사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에서 진행이 됐던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걸 이제 커버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보다는, 그냥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는, 혹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공부를 해본 사람을 그냥 뽑아서 이제 채용해 나가는 상황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고도화 작업을 할 때는 이런 통계학 전문가들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돼버려서 이걸 이제 연구소장직으로 논다거나 아린드 센터장으로 논다거나 식으로 어, 진행되게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오퍼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어서 어,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데이터 분석을 많이 알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상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방법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도학습에서는 의사결정 나무, 인공신경만, 그 다음에 일반화 선형 모형, 회귀 모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 사례 기반 추론, 그 다음에 최근적 이유법 등과 같은 지도학습에 대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OLAP, 그 다음에 연관성 규칙 발견, 군집 분석, SOM 등과 같은 아, 발견 방법들이 있죠. 얘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공부를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러프하게 보면 학습시키는 거를 구체적으로 지도 시켜놓고 그걸 학습시킨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크게 구별을 지어서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지금은 지금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뭐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뭐 그래도 뭐 지도학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훈련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 나가기 위한 기계학습의 한 방법을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지도학습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딥러닝도 있고 강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다룰 수 있는 데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분석 방법들은 이제 공부를 좀 더 진행하면서 꺼낼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목적에 따른 작업 유형과 기법들을 고려를 해볼 건데, 일단 예측할 때와 설명할 때를 나눠놨어요. 예측 모형이랑 설명 모형. 그러면 예측 모형에는 이제 분류 규칙, 그 다음에 설명에는 연관, 연속, 데이터 군집화 같은 모델의 작업 유형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이제 분류하는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어, 얘기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작업으로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고객의 특성과 같은 정보를 찾아내는 분류 모형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새로운 레코드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서 목표 마케팅 및 고객 신용평가 모형을 모형에 활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기법에는 회귀, 판별 분석, 신경만, 의사결정 나무 같은 걸로 분류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이제 예측할 때 쓰는 거라는 거고, 이제 설명 모델에서는 연관 규칙부터 한번 볼까요? 연관 규칙은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항목 간의 종속 관계에 대해서 찾아내는 작업으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교차 판매, 매장 진열, 첨부 우편, 사기 적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건 이제 동시 발생 매트릭스 기법과 같은 걸로 이제 고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속 규칙은 연관 규칙에 시간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여기에 이제 시간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대요. 고객의 구매 이력, 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목표 마케팅이나 1대1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슷한 사용 기법을 적용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집화는 고객 레코드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몇 개의 소그룹으로 분할하는 작업으로 특성의 분류 규칙과 유사하나 분석 대상이나 데이터 결과 값이 없으며 판촉 활동이나 이벤트 대상을 선정하는 데 활용한다. 해서 K-민 클러스터링과 같은 사용 기법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클러스터링이 있고 클래시파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군집이라고 하면 결국 모은다는 거니까 이게 클래시파이랑 군집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분류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군집이가 이렇게 모은 거니까. 근데 사실, 이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머신러닝 관련된 공부를 할 때 클러스터링과 클래시파이 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물론 뒤에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클래시파이 한다라는 거는 라벨링을 하고 그 특성에 맞춰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줘서 그 집합에 대한 어, 그 뭐죠? 집합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애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주고 혹은 라벨링을 줘가지고 얘네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던져놓고 어떤 작업에 대해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 알아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애들끼리 모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군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주지 않은 채 모은다, 모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작업 유형과 기법을 한번 분류를 해봤고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추진 단계들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죠. 1단계는 목적을 설정해야 되겠죠. 일단 목적이 있어야지 어, 이 데이터 마이닝을 진행할 테니까.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무엇을 왜 하는지 명확한 목적 등과 같은 의미를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전문가가 참여해 목적에 따라 사용할 모델과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쓸 건지 정의하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준비. 데이터 준비는 고객 정보, 거래 정보, 상품 마스터 정보, 그 다음에 웹 로그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의 범주는 사실 이제 어, 여러 형태들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과 같이 정형 데이터만 되는 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다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IT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한 다음에 데이터 접근 부하에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서버에 저장하여 운영에 지장 없도록 데이터를 준비한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정제를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하고 필요시 데이터를 보강하여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우리가 학습시키고 유의미한 정보들을 꺼내려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전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제를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먼저 보장하고 근데 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 더 많은 데이터들을 보강해서 데이터를 확보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단계는 가공. 가공은 모델링 목적에 따라 목적 변수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하려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맞게 가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4단계는 이제 다 처리가 됐으니까, 가공이 됐으니까 기법을 적용하는 상태. 그래서 명확한 목적에 맞게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해서 정보를 추출한다. 이거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러프하게는 그런 상황이고, 목적에 맞게 좋은 정보를 꺼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꺼낼 수 있도록 추출하는 걸 러프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5단계는 검증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정보를 추출했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으로 추출한 정보를 검증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검증이 완료되면 IT 부서와 협의해서 상시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업무의 보고에 적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 수익과 투자 대비 성과 등을 기대국가에 전파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검증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데이터 분할에 대한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 데이터 분할을 한다.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럼 모델 평가 테스트 데이터와 구축용 데이터를 분할해서 구축용 데이터로 모형을 생성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모양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데이터 분할을 하는데, 보통 데이터 분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구축용, 검정용, 시험용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놓고,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 구축용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50%로 보통 잡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검정용 데이터는 30%,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20% 정도로 해서 총 100%를 날아가는 상황이고, 추정용 훈련용 데이터라고도 부른다 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 마이닝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상황이고, 이건 이제 그 검정을 할 때 가대 추정이나 가소 추정을 하게 되면 이제 미소 조정을 할 때 활용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시험용은 테스트 데이터나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데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력 변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 경우, 그러니까 양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입력 변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하나의 방법이 홀드아웃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차 확인 방법이 있는데, 홀드아웃 방법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랜덤하게 두 개의 데이터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학습용과 시험용으로 분리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학습용, 시험용 두 가지 데이터로 분류해서 이때 이제 랜덤하게 구분해서 처리하는 이 홀드아웃 방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교차 확인 방법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하부 집단으로 구분하여 K-3개의 집단을 학습용으로 나머지는 하부 집단으로 검증용으로 설정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이제 교차 확인 방법이다. 그래서 K번 반복 측정한 결과를 평균의 값을 최종값으로 사용하고, 주로 여기서는 지금 10폴드라고 하죠. 교차 분석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번 정도를 반복하게끔.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홀드아웃이나 교차 확인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꺼내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방법들을 취하게 돼도 어느 정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공부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 마이닝의 이제 각각 분석 방법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